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볼 저는 한국리츠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상장리츠 투자간담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기자분님들 23분 오셨고요.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5분, 전문 투자자 9분. 그래서 오늘 성황리에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먼저 우리 협회,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기자분들 오셨으니까 제가 좀 요즘 봄이 왔는데 좀 우울합니다.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요즘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 몇 가지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기자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첫 번째는 법안입니다. 작년에 국토부에서 6월달에 활성화 방안하고, 그다음에 8월달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야 이거 연내 끝내고 금년 초부터는 좀 프로젝트 리츠로 왕창 한번 가보자. 그랬던 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법안 일정에는 들어가면은 저 맨 뒤에 있어가지고 논의가 안 되고 끝나버리고, 그리고 올해는 또 어제도 소위가 한다고 잡혔다가 뭐 여야 간에 싸우는 통에 그냥 없던 걸로 다시 날 잡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가 빨리 돼야 PF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지금 부동산 시장 많이 죽어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아직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이 사업 준비하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좀 법안 좀 통과시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모 의원님께도 제가 장문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좀 읍소를 해서 그렇게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뭐 여야 간에 싸우니까 이게 뭐 날짜가 잡혀야 되는데 참 하여튼 그 부분 좀 우리 기자분들 좀 써주십시오. 오늘 한국경제에서 나왔더라고요. 너무 지금 법안이 통과 안 돼가지고 특히 이 리츠 이런 것도 경제가 너무 주름살이 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법안은 좀 빨리 좀 통과시켜달라. 또 한 가지는 유증인데, 제가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맨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유증이 6개월이 걸려요.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국토부가 뭐 인가를 해야 되고, 또 증권거래소에서 또 승인까지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그 이유가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뭐 절차나 서류 이런 걸 자세히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그게 투자자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와, 그동안 막 주가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주주들을 더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외국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거의 뭐 미국은 하루 만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블록딜로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끝낼 수 있게. 제일 길어봤자 한 달입니다. 한 달 이상 안 가요, 딴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 때문에 막 6개월씩 하는데 그게 오히려 주가 하락을 끌어내가지고 투자자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협회에서 용역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전세 시장이 굉장히 빠그라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임대 시장으로 이제 갈 거다.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벌써 외국인들은 그런 느낌을 딱 받았나 봐요. 그래서 많이 국내 임대 시장에 들어오려고 지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걸림돌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분 50%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자기 돈 왕창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업하고 싶지, 뭐 주주들 모아가지고 또 뭐 주총하고 뭐 이러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빨리 풀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빨리 꽃도 피고 이제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리츠도 법도 통과되고 뭐 이런 게 좀 바뀌어가지고 리츠 시장도 좀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IR은 총 3개의 리츠가 되겠습니다. 발표는 각 리츠당 각 30분을 드리겠습니다. 일찍 끝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질문은 3개사가 모두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상장 IR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치입니다. 신한리치 운영의 윤영진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리치 운영 윤영진입니다. 예, 저희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도 많이 되시고 우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로 조금은 이해도를 높여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제 4분기 성과 발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프리 IPO 시점에 주당 IPO 가격이 4,850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977억의 기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셨고 현재까지 40억 정도의 자금 이탈 이외에는 모두 다 매도하지 않으시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저희가 상장 기준 시점이었던 23년 4분기 그리고 24년 1분기에 상장 주당 가치를 보시면 3,612원, 3,6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약 3,000원의 상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3,000원의 상장을 진행했고 이후에 2분기 실적 그리고 지난 3분기 실적을 반영했을 때 저희의 주당 가치는 3,053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우려되는 이제 환율 부분들까지 감안한 3분기 실적이 2,612원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4분기 마감되어 있는 실적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점으로 2,531원이 현재 현재 이제 주당 가치이고 저희가 이 2,531원은 저희 그 환율 1,286원이라는 환해지 환율을 모두 다 적용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저희가 환해지 정상금 저희가 주주서한을 말씀드렸던 233억 원을 감안했을 때 현재 기점으로 현재 시점의 주당 NAV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2,367원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주당 NAV 2,367원은 뒤에서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저희 자산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임대료에만 기반을 해서 투자하는 투자 방식이랑은 조금은 다르게 자산 가치 상승분을 조금은 이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 배당을 드린다는 컨셉으로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자산 가치 상승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자산 가치 상승 부분을 충분히 향후 한 1에서 2년 정도 후에는 자산 가치 상승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환매 후 재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주당 NAV뿐만이 아니라 현지 해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장 시점에 약 117밀리언 정도의 117.5, 118밀리언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서 이제 상장을 했고 현재 기준으로 자산 가치는 116.5밀리언으로 자산 가치 하락이 상장 이후에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환율과 환해지 정상금 그리고 여러 가지 해외 부동산에 대한 우려들이 겹쳐서 주가가 하락했고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들이 향후에 지금 있는 2025년도에 수익률로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향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동안 말씀드릴 수 있는 차트입니다. 저희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저희 자산의 가치가 크게 좌우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해외 펀드를 분석하는 기관에서는 일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 캡네잇에 대한 일드 이펙트가 현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디스카운트를 가져왔는데 예상되는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천천히 그리고
긴 호흡을 갖고서 캐치업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4분기의 실적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천천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펀드들의 수익률입니다. 이러한 이제 편입 자산대 팩트시트를 보시면은 2024년도 4분기 12RE USCP의 수익률이 1.6%, 프리사의 수익률이 1.9%, 저희 안타깝게도 저희가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USG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2%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성장과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캡네잇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IR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은 굉장히 분산 투자되어 있고 여러 임차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나 하나 두 개의 임차인 공실로 인해서 수익률의 큰 변동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드린 일드 이펙트의 차이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입자산의 수익률입니다. 이제 3분기와 4분기를 조금 더 구분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의 프리사 수익률은 마이너스 0.34%에서 0.89%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USCP 역시 마이너스 0.06%에서 0.72%로 상승했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산가치 상승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추입에 있고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인컴 수익률은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 수준 그리고 약 1% 정도로 해서 연 약 4에서 5%의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있을 금리 인하에 따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USGB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금리로 인한 이제 캡네잇의 변화, 어저스먼트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뒤에서 펀드 개별적인 업데이트 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 변화입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펀드들이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변화를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의 이제 구성은 5대 4대 1 정도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물류가 16%, 주거가 13%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트래디셔널 오피스 관련해서 6.1%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임차가 조금씩 차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오피스로 리턴하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은 영향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섹터별로 말씀을 드리면 물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고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성장과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복귀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주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계속 높게 성장했던 이제 주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이제 PC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주거 부분이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거 같은 경우에 여전히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치 하락이 있었지만 이런 가치 하락이 중장기적인 트렌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렌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대체 자산 중에서 특별히 시니어 하우징, 싱글 패밀리 하우징, 메디컬 오피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투자 자산들이 대체 자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
포트폴리오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조금 의아해하실지 모르지만 리테일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테일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신규 공급이 굉장히 제한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테일에 대한 업황 우려로 인해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연 2.8%의 NOI 증가라는 거 부분은 기존에 계속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등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저희가 이제 주총을 통해서 차입 계획에 대한 결의를 받았고요. 이 차입 계획에 대한 결의의 내면에 대한 내용들을 주주 서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IR에 이제 참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환해치 환율인 1,286원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 NAV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1,497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1,497억 원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브릿지론 397억 원을 상환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 상환은 자산의 일부를 매각해서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상환을 통해서 현재 주당 가치는 2,531원 정도의 수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환을 통해서 지금 상환을 위한 매각 절차는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을 상환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환해치 정상금까지 고려했을 때 약 주당 2,367원 정도의 주당 순가치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시가총액이 677억 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괴리율이 약 30% 이상, 한 34% 정도의 괴리율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크레딧 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부분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 가정은 4분기까지의 자산가치 하락분을 모두 다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의 전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브릿지론을 상환하면서 저희가 매년 약 34억 정도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자산을 매각을 하지만 저희들의 재무 구조나 재무 개선들이 수치들이 충분히 개선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운용 성장 동력으로 가져갈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의 환해치 체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8일에 SC은행의 환해치 계약이 만기가 있습니다. 이 해당 부분은 1,280원 정도 수준이고요. 두 번째로 올해 8월 28일 날 만기인 신한은행의 환해치 계약은 1,290원 수준입니다. 저희가 1,450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환해치 차익 정산금이 233억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약 34.9밀리언 정도의 매각 금액을 감안하면 우려하시는 이 환해치 정산금이 줄어들어서 약 170억 정도의 환해치 정산금으로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매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또다시 IR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환해치 정산금에 대한 익스포저를 좀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이제 환해치 계약 대응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산 매각을 통해서 환해치 계약이 총 142밀리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약 35밀리언을 이제 조기 정산하면서 환해치 계약의 총 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환해치 정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지주 차원에서 기존의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한도 대출을 열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한도 대출은 저희가 이제 기존 대출과 비슷하게 한도는 약 400억 정도로 열어놓지만 해당 금리로는 약 5% 초반의 금리로 굉장히 금리를 낮춰서 저희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게끔 크레딧 라인을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크레딧 라인 개설을 통해서 실제로 발생하는 이제 동액으로만 봐서도 약 3.5% 이상 금리가 하락하는 이제 재무구조에 효과가 있고, 또한 저희가 자산 매각을 통해서 환해지 포지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크레딧 라인에 실제 사용하는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170억에서 180억 정도 수준으로 좀 줄어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환해지 계약에 기존에는 100% 환해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환해지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분기마다 수취하는 부분을 환해지 계약에서 일부 정산해 가면서 환해지의 비중을 조금씩 줄어들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IR 할 때마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리츠 업계에 해외 부동산에 대한 리서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IR 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표는 NFI ODC 인덱스라고 하는 저희가 투자한 펀드들의 벤치마크 지수입니다. 이 벤치마크 지수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의 벤치마크 지수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파란색 수익률이 인컴 수익률입니다. 이 인컴 수익률은 매 분기 거의 변동 없이 꾸준하게 현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해서 중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Stabilized Appreciatio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Specialized Appreciation이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이고요. 이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이 과거 2015년도부터 2019년도 말 이제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꾸준한 자산 가치 상승이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때 잠시 자산 가치가 하락이 됐었고요. 이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그 굉장히 많은 이제 자금이 풀리면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시점이 안타깝게도 저희가 프리 IPO를 통해서 상품을 니치를 만들었을 때고요. 이 만들었을 때부터 2022년도 3분기부터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현재 시점에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4분기 시점에 와 있고 이러한 그 자산 가치의 하락 부분이 진행이 되었지만 임대 수입으로 인한 인컴 수익률은 꾸준히 진행됐다. 그러면은 저희가 자산 가치의 상승, 하락에 어떤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추가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자산 가치의 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산 가치 변동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캐시플로우 이펙트라고 하는 임대료에 대한 이펙트, 두 번째는 일드 이펙트입니다. 이 일드 이펙트는 정책금리에 대한 이펙트입니다. 정책금리 그리고 캡넷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캐펙스 이펙트라고 해서 노후된 자산의 캐펙스 비용에 따른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스테빌라이즈드 어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자산 가치의 수익률이 계산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2025년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굉장히 꾸준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산 가치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캐시플로우 이펙트, 임대료의 상승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코로나 때 잠시 임대료가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캐시플로우 이펙트가 네거티브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금 임대료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했고,
더불어서 일드 이펙트라고 하는 금리 인하까지 같이 진행되면서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변곡점, 굉장히 안타깝게도 저희 상품이 처음에 출시됐던 프리-IPO를 끝냈던 시점부터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 가치가 어떤 부분 때문에 떨어졌냐를 분석해 본 결과 캐시 플로우에 인해서 떨어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일드 이펙트에 따라서 이제 떨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이 일드 이펙트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금리 인상, 죄송합니다. 앞서 있는 이 금리 인상의 구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드 이펙트가 네거티브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 수익률을 보시면 일드 이펙트가 어느 정도 걷어졌고 여기서부터 어떠한 방향성의 일드 이펙트를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저희는 사이클상으로는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캡레이트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일부 후행한다는 여러 가지 스터디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수익률 올라갈 가능성이 수익률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섹터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분석 결과고 향후의 전망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류에 대한 섹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복귀시킨다는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전략에 따라서 해외에서 중간재를 수입을 해와서 미국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류의 이제 제조업들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중간재를 적재할 수 있는 물류 창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서 바닥 면적이 큰 최신식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물류센터보다는 조금은 이제 중공연한이 최근에 있는 물류 중심으로 해서 물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주거 부분입니다. 주거 부분은 지속적으로 선벨트 지역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끝나서 이제 수요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적어서 이제 임대료가 조금씩 기존처럼 급하게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의 이제 주거 부분이 진행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모기지 금리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주거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체 자산입니다. 이 대체 자산 중에서는 눈에 띄는 게 라이프 사이언스 부분이 공실률이 조금 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언스의 기본이 되는 벤처 캐피탈의 벤처 캐피탈 투자 수요가 좀 투자가 좀 줄어들면서 라이프 사이언스 부분이 조금 하회한 부분이 있는데 중장기 트렌드로 봤을 때는 라이프 사이언스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테일입니다. 리테일은 기존에 많았던 리테일의 한 20-30% 정도가 이제 폐쇄하거나 레지덴셜 주거로 컨버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현재는 리테일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이런 공급 부족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근차근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트렌드는 급등하거나 급락한다기보다는 차근차근히 소폭 상승, 소폭 하락에 영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항상 이제 하이 컨빅션 섹터라고 말씀드리는 물류와 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식 기술, 로봇이나 AI 기반의 뭔가 적재를 할 수 있는
적재를 할 수 있는 이제 스펙을 가진 물류센터들은 대부분 최신식 물류센터입니다. 이런 최신식 물류센터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주거 관련된 부분은 공급량이 현재보다는 굉장히 줄고 있고, 신규 공급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점상 뭐 현재까지 진행됐던 물가 상승 그리고 건축비 증가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산 소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정부 기관 오피스에서는 전반적으로 16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익률은 설정 이후 9.9%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1년 수익률은 0.8%로 기대 대비해서는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안정 그리고 미국의 효율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임대차 만기가 26년도에 3%, 27년도에 11%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정부 임차 오피스 그리고 이제 정부 임차 기관들의 인프라에 대한 익스포저는 지도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총무성인 GSA가 임차를 한 다음에 모든 걸 전대하는 전략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 있는 2%, 3%, 8%에 있는 이런 오피스 이런 부분들은 현재 FBI가 쓰고 있습니다. 이 FBI가 이제 경찰서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있는 부분을 신규로 옮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FBI에 대한 FBI 헤드쿼터는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지역 FBI가 옮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워싱턴 DC, 메릴랜드 인근에 있는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자산들은 굉장히 최근에 준공이 되었고 이미 효율화를 끝낸 오피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효율화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워터프론트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워싱턴 시청이 입주하고 있는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장 시점에 2040년까지의 임대차 만기에서 204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임대차 만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연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임대차 만기 역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바인딩되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에 대해서는 우려는 덜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사 부분입니다. 이 프리사 같은 경우에는 약 300여 개 자산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임대차 만기 그리고 대출 현황 역시도 굉장히 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ODC 인덱스의 표본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의 인덱스와 동일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내에는 마이너스 1.4%의 그래도 저조한 수익률을 보여줬지만 향후 10년으로 보시면은 모든 하락분이 반영된 6.2% 그리고 설정 이후에는 8.3%의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시면은 물류가 32, 주거 27, 오피스 14, 대체자산 16, 리테일 11%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 다음 장에서 말씀드린 매각한 리스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입은 주로 아파트먼트, 주거 위주로 매입을 모두 다 진행을 했고요. 다음으로 매각을 보시면 굉장히 매각 전체 금액이 약 990밀리언 정도 수준인데 이 중에 약 500밀리언 정도를 오피스를 매각을 했습니다. 오피스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오피스를 매각을 손해를 많이 보고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매각했을 때 IRR이
각각 마이너스 0.8, 3.5, 3.6으로 우려하셨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매각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물류 같은 경우에도 매각을 포트폴리오로 매각을 했는데 물류 매각 같은 경우에는 IRR이 대부분 10% 이상, 물론 한 개 자산은 마이너스 8%지만 10% 이상의 좋은 수익률을 거뒀다는 부분이 저희가 왜 직접 운용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서 운용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USCP입니다. 저희가 이제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USCP지만 가장 다이나믹스가 많은 펀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이 약 231개 자산이고 임대율은 90%로 좀 상대적으로 낮지만 LTV도 30%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년 수익률이 2.4%로 벤치마크 대비해서 약 3.8% 아웃퍼폼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10년 평균 9.1%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대 만기와 대출 만기 역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펀드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선벨트 지역 중심으로 투자가 되어 있고 물류센터 34%, 주거 27%, 헬스케어 15%, 셀프스토리 11%, 오피스 단 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리테일이 5%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이 USCP에 대한 그제 이제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됐는데 이 펀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임대 배당 수익률이 약 0.9에서 1% 정도 수준에서 2025년도의 계획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고수익 자산을 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리밸런싱 전략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생기면 저희가 말씀을 추가로 드릴 테지만 물류센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높은 IRR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향후에는 턴오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매입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각을 진행했고 매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스터링 포트폴리오라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각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포터스퀘어라고 하는 리테일, 소형 리테일에 대한 매각이 진행됐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내년에 있을 올해 있을 매각에 대한 계획들을 저희는 이제 받아봤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현된다면 해당 펀드는 리뎀션 큐가 상반기 내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품에 대한 매력도나 이제 수익률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에 대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JR 글로벌 리츠 발표 순서입니다. JR 투자 운영의 문성재 상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JR 투자 운영의 문성재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이제 저도 30분 시간을 할당을 받았는데요. 제가 딱 20분 만에 끝내면은 대충 평균이 맞지 않겠습니까? 1년 만에 하여간 이렇게 리츠협회 행사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좀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리파이낸스 과정을 길게 이제 저희 팀원들하고 겪어오면서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이제 주주분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리츠협회 행사 같은 것들도 나갈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어쨌건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의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새롭게 저희가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여러분들 뵙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주분들이 대략 한 35,000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감하기에는 또 기관 투자자 분들이 대략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주주분들의 한 10%에서 한 20%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은 이사회하고 주주총회 사이에 이제 주주서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주주서한을 저희 홈페이지에 정기 주주서한을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리츠협회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파이낸스 이후에 저희가 이제 상장 5년 차가 이제 돼서
저희로서는 이제 6년 차죠, 해수로는 6년 차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기성의 리츠로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오피스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 사실 저희들도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본 구조상으로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슬라이드는 이제 주로 그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신안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 이제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해외 대체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펀드를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불행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 기관 투자자 영역에서 시장을 잘 보지 않으시다 보니까 일반 지금 오늘 미디어에서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사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러한 시장의 현황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료의 말미에는 미국 맨하탄 시장하고 유럽 시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단 미국 맨하탄 시장은 한 4월 지난 4분기부터 해서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적인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최악의 시기를 어쨌건 넘겼으니까 이 또한 이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하루하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존에 알려져 있었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 또 마지막에 Q&A 세션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어서 그때 이제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현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가 재무 구조상으로 좀 좋지 않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산 운용에 대한 현황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20년도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고요. 대략 한 2억 주 정도의 주식이 발행돼서 지금 이제까지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주주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 속에 있고 저희도 하루빨리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물로서 맨하탄에 저희가 498 세븐스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세븐스 애비뉴에 있는 건물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두 건물 모두 뭐 사실 공실이나 이런 것 없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자리츠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고 자리츠는 사실상 이제 컨두이트 형태로서 사실은 말 그대로 특수목적 법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하나당 저희가 자리츠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 모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고 저희 모리츠가 회사채라든지 여타의 조달을 해서 자리츠에 내려보내는 형태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사진만 봐서는 사실 좀 느낌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건물의 크기나 이 느낌이 역삼역 가시게 되면 강남 파이낸스 센터랑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건물의 크기나 면적이나 높이나 모든 면에서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사실 저희 관련되신 분들이나 실사 때문에 이제 가게 되면 굉장히 건물이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게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자산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고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70년대부터 시작된 벨기에 브뤼셀의 도시개발 역사에서 저희 건물이 사실은 원도심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의 중심지, 그래서 이제 정치와 행정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권역에 저희 건물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 건물이 처음부터 그래서 사실은 정부 임차 건물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세븐스 애비뉴에 있는 498 세븐스라는 건물이고요. 요거 이제 미국의 동부 의료보건 노조 조합이 쓰고 있는 건물이고 그 외 멀티 테넌트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지어진 지가 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어쨌건 내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잘 해서 쓰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 인수하고 나서도 사실 캐펙스 투어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내부에 대한 공사는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외부인들 출입을 사실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산에 대한 일람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두 자산이고요. 요 부분은 이제 대략 말씀드리면 파이낸스 타워가 대략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투자 원금이 한 1조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간평산으로는 시세 간평으로는 대략 한 2조 원 정도 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한 6만 평 정도 되는 큰 사이즈의 건물이고 벨기에 정부가 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498 세븐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대략 들어간 투자 금액은 2천억을 조금 넘습니다.
있습니다. 지어진 지는 한 100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만 맨하탄 자체가 특히 미드타운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요. 그걸 고쳐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상으로는 한 9,700억 정도 되니까 규모적인 면에서나 금액적인 면에서나 파이낸스 타워의 한 절반 정도 되겠는데 저희가 파이낸스 타워랑은 다르게 맨하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 주주입니다. 그래서 현지 운용사가 절반, 저희가 절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키 하이라이트는 일단 올해 연말 배당 지금 3월 31일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195원 배당이 지금 일단 부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견이 없는 한 195원 배당을 4월 중순에 지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배당 컷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확정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숫자를 손에 쥘 때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2월쯤에 확정이 되는데 아마 올해 연말 6월 12월 배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5원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연간 한 230원 그러니까 115원 정도 배당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당 순자산 가치와 포트폴리오 가치는 대략 한 2.5조 원 그다음에 주당 한 6,000원 채 안 되는 정도의 순자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자산 가치의 절반도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극도의 저평가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센티먼트가 개선되고 하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대략 한 순이익 기준으로는 대략 한 800억 연간 단위로는 늘 기록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내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6월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소 좀 감액이 될 예정입니다. 파이낸스 타워는 지난 공교롭게도 사실 저희 계엄 다음 날 최종적으로 기표가 완료가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엄 당일도 저희가 잠을 잘 못 잤고요. 대주가 한 명 도장을 안 찍은 상태에서 계엄이 터지는 바람에 혹시나 도망갈까 봐 끝까지 좀 마음을 졸였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략 저희가 한 6억 유로 정도 조달한 상태가 되겠고요. 현재 분위기로서는 LTV는 선순위 론에 대해서는 LTV가 한 50 정도 나오면 사실은 맥스이고 많이 줘봤자 조금 더 나오는 정도라 이 부분 때문에 좀 저희가 좀 대주단하고 끝까지 좀 협상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 가상금리는 저희가 원래 LTV 50까지 기준으로 한 200에서 한 250bp 정도 보고 협상을 시작했었는데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협상 마지막 단계에 대주들이 또 한두 군데 부러뜨린 데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손해를 더 봤습니다. 그래도 목표했던 레인지는 넘지 않고 끝난 것 같고 저희가 IRS 기준으로 저희가 1.95% 정도의 계약을 했는데 지금 요거보다 30-40bp 더 높거든요. 저희 주주분들에게는 좀 다행스럽게도 연말에 IRS 레인지가 좀 낮을 때 저희가 좀 체결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대주들 요청 사항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엑시드 LTV에 좀 민감한 대주가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을 좀 붙들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하겠다 3%씩 그러니까 너 남아 있어라 그렇게 저희가 이제 스테이를 시켰는데 6억 유로 정도니까는 대충 6, 38이니까 대충 18 밀리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달 능력으로 그 정도는 내가 넣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대주는 저희가 주저앉힌 상태고 과거 대비 캐시 트랩이나 디폴트 그러니까 하드 캐시죠. 하드 캐시 트랩 레벨이 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를 받을 때 대주들하고 굉장히 좀 오래 싸운 부분입니다. 감정평가가 확정될 때까지 거의 한 2달 정도 밀당을 했었고 현재 일드 기준으로 저희가 거의 한 7% 정도 적용받는 감평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브뤼셀 현지가 프라임 오피스가 한 5% 정도 받습니다. 일드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클래스 A 자산들이 6 정도 받으면 충분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대주단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저렇게 좀 가격을 낮게 잡으시겠다 그래서 싸웠는데 대주 감평상으로는 한 1억 초반대 1빌리언 초반대 평가를 받았으니까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낮게 출발하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캐시 트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덜 고생을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일단 타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을 복기해 보게 되면 현지 감정평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레버리지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의 대출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LTV 기준으로 65% 선까지 치솟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대출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일어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지금 유럽 대출 시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보통 저희가 두 자릿수 금리를 줘야지만이 사실 후순위 대출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채 발행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작년 한 7월 정도부터 출발은 했었는데
회사채 시장도 사실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싱글 A 마이너스급에서는 저희가 2위 발행사입니다. 누적 규모로.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발행을 했고 2천억 발도 굉장히 좀 예외적인 발행이었지만은 증권사들하고 좀 협의가 되면서 6% 중반대로 일단 회사채 조달을 했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대출을 상환하고 회사채로서 일단은 낮춤으로써 조달 금리를 일단 최적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조달을 할 적에는 회사채를 일단 1,400억을 발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전단체도 좀 같이 믹스를 해서 지금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커버하다 보니까 올 초까지 계속 좀 공사를 더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말에 전단체 800억에 대한 차환을 한 번 더 해서 5월 말로 넘겨둔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2회차 발행되어 있는 요 회사채를 저희가 원래 7.4에 발행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저희가 6.5로 지금 다시 회사채 발행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좀 캄다운을 시켜놨고 일각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정상금을 못 구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회사채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진행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는 올해 파이낸싱에서는 일단 1단계는 끝난 상태고 올 여름쯤에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전단체를 회사채로 갈아 끼우는 회사채 발행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미 인수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결과로서 회사채 만기가 사실 좀 들쭉날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두 번에 나눠서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대략 한 6개월에 한 번씩 한 1,000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수준에서 회사채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파이낸싱에 대한 리스크를 좀 분산시켜뒀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현재 저희 자본 배치표인데 요번에 이제 새롭게 좀 만든 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조달한 규모의 총액은 2조 3,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자기 자본으로서 IPO와 유상증자로 동원한 게 9,600억 원, 그다음에 회사채 포함해서 담보대출 등등 다 하게 되면 한 1조 4천억 정도를 저희가 빌렸기 때문에 대략 한 2조 원이 넘는 이 돈들이 투하가 되어 있는데요. 투하된 자금을 비중으로 따져보게 되면 자본 배치상으로는 대략 한 8대2 정도의 비중으로 파이낸스 타워하고 미국 건물에 투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환 정산금에 대해서는 이번 주주 서한에서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산금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때 내지는 나중에 다시 환 정산 계약을 하고 저희가 또 롤오버를 할 때 그때 이제 자금 항목이 말 그대로 유동성이 들락날락 하는데 이 부분을 가끔 손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산을 통해서 길게 설명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누적 정산금만 저희가 900억이 넘습니다. 은행에 지금 사실 캐시로 납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물을 매각한다든지 혹은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사실 환입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저희한테 좀 조달 부담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 그간의 이제 조달 역량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는 크게 무리 없이 꾸려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이낸스 타워는 3월부터 지금 공사 들어가 있습니다. 상층부 21층부터 29층까지는 스페이스 다 바꿀 거고요. 지금 현지도 이제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도 결국 지금 재택근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인테리어에 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해 중에 계속 공사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국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화 작업을 저희가 22년도 매입하고 나서 한 2, 3년 고생을 했는데요. 원래 저희가 한 7% 정도 배당 기대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살짝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작년부터는 임차나 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캐펙스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예상했던 수준의 배당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1층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 그래도 공실이 거의 한 2%대까지도 더 추가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점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낸스 타워의 이제 금융 비용 증가로 인해서 배당은 195원에서 115원 수준으로 내려갈 예정이고 이 재무제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분들에게 보고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한 해 살림을 꾸려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볼 때는 요 구조로 한 3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벨기에 담보대출을 저희가 3년 만기로 끊었기 때문에 일단 한 3년 정도는 현재의 스트럭처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배당 워터폴은 자산별로 저희가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으로부터 해서 현지 운영 코스트라든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국내 단의 운영 비용들을 다 반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요번에 늘어난 부분은 기존에 1.05%였으니까 사실 100억대에 불과하던 이 부분이 400억대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배당 총액이 300억 가까이 깎여나간 부분이 제일 아프게 여겨지는 부분인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아마 현재로서는 베스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주산에 이제 저희 피어 그룹이 되는 자산들 대략 한 6, 7억
유로 이상부터 해서 한 12억 유로 그 정도 되는 선에 있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 18, 19년도에 매입된 자산들 중에서는 그나마 저희가 베스트로 리파이낸스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워낙 금융 조달 규모도 컸고 이자 상승되는 폭이 컸기 때문에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배당 기여도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2개 자산 운용하기 때문에 파이낸스 타워 비중이 대략 한 평균적으로 한 7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498이 대략 한 25% 정도 배당 기여도를 줄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뤼셀 오피스 시장하고 뉴욕 오피스 시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뤼셀 시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스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업다운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맨드가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느리지만 신규 공급이나 컨버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은 베이컨시가 올라갔지만 CBD는 대략 한 5% 언더에서 지금 공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임차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저희가 건물 매입할 때만 해도 프라임 오피스가 300유로 초반 정도 떴었는데 지금 거의 400유로 갔거든요. 유럽이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심각한데 올해도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에서 3%대 인플레이션은 계속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임차 수입 임대료 자체는 저희한테는 괜찮게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 이번 리파이낸싱 하면서도 많이 느꼈고 이제 일부 그런 생각들을 이제 주주선에 반영을 했지만은 ESG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차주들한테 요구합니다. 어떤 식으로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헌을 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파이낸스 타워 카본 플랜이라고 해서 저희가 ESG 플랜을 이번에 정비를 했거든요. 작년 5월달에 정비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지 금융기관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게 CSRD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ESG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저희 건물 공사 들어간 것처럼 고품질의 인테리어를 원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A 클래스 자산하고 어너더 자산 간의 간극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시장에서 목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공실률이나 임대차 계약 현황들은 거의 횡보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해 렌트는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이자는 지금 ECB가 최근에 금리 낮추는 거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리세션이거든요. 유럽이. 그래서 아마 금리 조금 더 내려갈 걸로 보고 있고 장기 금리는 아마 시간은 걸리겠지만 오피스 일드까지도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밌는 부분은 맨하탄인데요. 재작년 한 이 자리쯤에 제가 서가지고서 플라이트 퀄리티가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플라이트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교통 정리가 좀 끝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로드 리커버라고 표현을 해두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4분기 이후부터 해서 특히 트로피 에셋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 넷 이펙티브 렌트로 보시다시피 빠르게 원래 한 100불 간다 그랬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한 130불까지 스퀘어 피트당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클래스 A까지도 이게 확산이 되고 있고 클래스 B도 렌트 자체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어려울 때는 TI라 그래가지고서 뭐 말 그대로 저희가 마케팅 비용도 좀 써야 되고 인테리어 비용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이라든지 가용률이라든지 전반적인 데이터들이 지난 4분기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일단 뉴욕 오피스 중에서도 특히 미드타운에 대해서는 확실히 성립하는 스토리인 것 같고 이것이 이제 과연 글로벌리 확산이 되는지 조금 더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하탄 오피스 같은 경우에 지금 요 부분은 이제 결국 베이컨시 레이트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트로피는 사실은 10%대를 지금 기록한 지가 몇 년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클래스 A 끝 내진 클래스 B보다는 조금 낮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간은 베이컨시 좀 내려가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빨리 공시를 좀 지워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차입금 현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조달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 회사채 4회차까지 지금 상장이 돼서 거래되고 있고 지금 인수단이 1,200억 인수한 다음에 오늘까지 대략 한 600억 정도 장내에서 매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월 달쯤에는 저희 회사채 발행 금리가 6 언더로 내려가지 않을까 솔직히 내심 기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탄핵 이후에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회사채 시장에서 보시는 수준이 아직 저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올 가을 들어가고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유럽에서 미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글로벌
유럽 부동산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가 이제 유럽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유동성 조건이 좋아진다라고 커멘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까지도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환해지 거래는 사실 저희 IRkit에 매번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매번 이제 부담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이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희가 회사채 시장의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이후에 Q&A 세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리츠 코크랩입니다. 포랑코 자산 신탁의 박종선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랑코 자산신탁의 박종선 이사입니다. 전 이리츠 코크랩을 2020년도부터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작년에 저희가 그 자산 편입에 대한 일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홈플러스 사태가 있다 보니까 리테일 리츠에 대해서 또 우려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저희도 주주분들에게 어떻게 주주가치 제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 그런 입장이 좀 정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IR을 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그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서 리테일 업종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텔을 예를 들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리츠에 대한 IR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홈플러스가 지금 영업이 잘 안 돼서 일단은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는 했는데요. 이 리테일 시장이 정말 어려운 것인가, 앞으로 리테일에 대한 물건이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호텔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쯤에 호텔이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메르스라던가 사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호텔이 좀 투자 물건으로서 그 좀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2014년 당시에 호텔 쪽의 고객들은 한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한 70% 이상이 그 두 국적을 가진 고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이 계속 그 부족하다고 하는 그 업계 요청에 의해서 호텔들이 우죽순으로 생겨나게 됐었죠. 그 이후에 이제 사드 및 코로나로 인해서 고객들이 저희 한국을 찾지 않고 함으로써 호텔이 그 생존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이제 호텔 쪽에서는 그 고객들을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과 일본으로 그 점철되던 고객들이 지금은 미주, 동남아, 유럽까지 그 고객들을 그렇게 다양화시켰고, 현재는 웬만한 충격에도 호텔이 그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호텔들이 그 저수익, 비효율 호텔들이 그 코로나 때 많이 그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호텔들이 현재는 그 관광객들이 저희 한국을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호황의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듯이 그 업종이 그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게 투자 물건으로서의 매력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리테일 시장이 좀 어렵다고 보지만 실제로 그 리테일 시장에서도 그 영업을 위해서 다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을 강화시키고 있고, 이랜드 쪽에서 운영하는 킴스클럽 같은 경우는 완전 조리식품을 싸게 내놓으면서 고객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 건처럼 그 수익이 나지 않거나 저수익 그 매장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 리테일 시장이 좀 더 견고하고 그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그 호텔 업종과 리테일 업종을 보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 대사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아남는 게 강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이리츠 코크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츠 코크랩은 현재 2018년 상장한 이후에 누적 공모가가 7.5%입니다. 이 이리츠 코크랩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상장을 하고 나서 그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고정금리로 리파이낸싱을 해서 그 시기를 잘 견뎠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변동금리를 가지고 변동금리로 인해서 그 효과를 좀 누리고 있고요. 영업도 그 이랜드 측에서 그 좋은 상위의 부동산을 영업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이리츠 코크랩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좀 운이 좋고 앞으로도 그런 좋은 그 투자 자산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하락입니다. 지금 변동금리를 저희가 적용을 받고 있고요. 지금 향후 4기수, 그러니까 리파이낸싱 하기 전까지 한 2년 남았는데요. 그 기수 동안 저희가 한 170원 이상의 배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권 쪽에 그 동향을 좀 여쭤보니까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대출 그리고 또 환율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 정책 당국의 입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조는 전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언젠가 금리는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저희가 대출 받았을 때보다 금리가 한 70bp 정도 지금 낮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배당금도 지금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매번 IR 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랜드 리테일이 장기 임차를 하고 있고요. 이랜드 리테일은 리테일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고 오너 기업입니다. 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모펀드가 운영을 하다 보니 좀 그 리테일 영업에 조금 더 그 중점을 두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랜드 같은 경우는 리테일 시장에서 이제 그 중소형 매장에 운영하는 강자로 남아 있게 됐고요. 그 앞으로도 그 리테일 시장에 있어서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그룹 차원에서 모색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낮은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저희가 감정가 대비 한 40%의 LTV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그 담보 대출이 2,800억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보 대출을 더 열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금리에 좀 더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성입니다. 난 자산의 내재 가치가 우수한 입지라는 거죠.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리테일 시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그 부동산 위에서 리테일을 운영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리테일이라고 하는 업종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펀더멘털이 탄탄하다고 하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일단 주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성장 전략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주가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주주분들께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주주분들에게 어떤 그 가치를 제고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현 시점에서는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 현금도 지금 부족한 시점이고 수입도 적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자를 통해서 주주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회사 개요입니다. 현재 이리츠 코크랩은 이리츠 코크랩 본 소유로 야타 밀산 평촌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리츠인 KB 와이즈스타 유크를 통해서 중개 분당점을 자리츠로 보유하고 있어서 5개 자산에 대한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유 자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메리트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위치를 보시면은 전부 수도권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이 중요한데요. 대지 면적이 2,000평 그리고 적게는 1,200평 이상의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리테일이 안 좋으면 이 건물 부수고 다시 주거나 뭐 필요하면 오피스도 지을 수 있고요.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연면적도 보시면은 대개 한 대지 면적의 10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용적률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치 코크랩은 현재 그 영업도 잘 되는 매장들이지만 향후에 개발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테일이 정말 어려운 시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이리치 코크랩은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리테일이 어려우면서 그 소규모 리테일 업장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홈플러스처럼 폐업을 하는 매장들이 생길 텐데요. 그러면서 살아남은 곳은 독과점 형태를 가지면서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이랜드 리테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를 보시면은 중심 상업 지역의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상업 지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대차 현황입니다. 지금 이랜드 리테일이 장기 임대차를 하고 있고요. 이랜드 그룹 차원에서 현재 재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재무나 부동산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최근에 기사도 났는데 이랜드 파크 쪽에서 갖고 있는 유유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익 점포나 그 비효율 매장에 대해서는 효율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랜드 입장에서도 그룹 차원에서도 지금 최대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고자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랜드 리테일은 그 유통 매장 운영하고 있어서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그 그룹 그 상위 회사인 이랜드 월드는 뉴발란스라든가 스파우 등을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실적이 지금 괜찮은 실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계열사들 최근에 이제 그 부각되고 있는 이랜드 애슐리 부분도 뭐 매출을 많이 그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리고 이랜드 그룹 입장에서도 지금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리테일이 향후에 조금 더 그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임대차 기간이 한 16년 남아 있고요. 뭐 보증금, 임대료 그 연체 없이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매년 9월에 1년에 한 번씩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맥스가 2.5%까지 인상이 되게 되어 있고요. 2018년도 상장 당시에는 뭐 1%대의 인상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2.5%씩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담보대출 현황입니다. 지금 이 담보대출이 최근 그 리파이낸싱 전에는 회사채랑 담보랑 이렇게 나눠서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신용 등급 자체가 트리플 B뿔이다 보니까 회사채 금리가 담보대출 금리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담보대출로 리파이낸싱을 하게 됐고요. 대신에 이제 그때는 고정금리로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서 변동금리로 저희가 대출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CD 플러스 101.7%로 가지고 있고요. 그 작년 5월에 리파이낸싱 할 당시에 5.75%였는데요. 지금은 한 68bp 정도 떨어진 4.6%의 지금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2027년 5월까지인데 저희가 그 2년 후에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금 시장을 보면서 내년 5월 이후에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주주 배당을 좀 올릴 수 있는 시기를 좀 조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담보가치 평가액입니다. 2018년도에 5천억의 평가를 받고 2,850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대출 비율이 한 56% 정도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지가 상승 그리고 그 담보가액 인상으로 인해서 현재는 한 6,800억 원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담보 비율은 40%로 낮춰졌고요. 다른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대개가 한 60% 정도 대출을 받아서 운용 중에 있는데 저희가 60%까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한 1,300억 원 정도의 자금 조달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입니다. 향후 금리 인하시 배당률은 증가할 건데요. 저희는 구조가 되게 단순합니다. 임대료 받아서 배당해준다. 그럼 임대료는 1년에 한 번씩 2.5%씩 오를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거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9기를 이 중간표에 보시면은 이거 지금 현재 38기는 저희가 배당을 해드렸고요. 이번에 배당금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39기는 지금 4.59%의 그 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한 6.75% 정도의 배당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년에 보수적으로 한 25bp 정도 낮춰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맨 마지막 기인 43기 리파이낸싱 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7%가 넘게 배당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는 25bp 떨어진다라고 봐서 그런 거고요. 금리가 더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7% 이상 배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4.59%를 기준으로 계속 그 운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6.98% 근 7%에 근접하게 배당을 해드릴 수 있고요. 금리 인하가 계속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7% 이상 배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42기에 저희가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41기에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금리를 좀 더 낮은 금리를 받는다고 하면 배당은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습니다. 성장 전략입니다. 저희가 뭐 어떤 부동산을 표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고 저희도 증자를 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주주분들에게, 그러니까 저희 주주 같은 경우는 거의 2018년도부터 같이 동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저희의 그 중요한 주주분들이신데 그 주주분들에게 이제 지금 어려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자라고 하는 성장 전략을 저희가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오버펀딩한 현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주 투자해서 좀 배당이 높은 우선주에 투자를 하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LTV 비율이 좀 남는 대출을 받아서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유상증자는 지금 당장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주가가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테일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워서 리테일 물건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저평가된 물건들을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자산 편입을 함으로써 규모도 키우고 주가도 올리면서 일단은 그 주주분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성장 전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리치에서 준비한 IR이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관들이 전 전문가라고 보고요. 이제 주가가 1, 2월 달에 조금 오르니까 개인들은 아마 뭐 수익 실현이든 아니면 손절매든 하신 것 같고 기관들은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금리인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작년부터 기준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7월 달부터 올랐어요. 9월 달부터. 그래가지고 그것이 리치 주가에는 원래 작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반영이 못된 것 같고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수신금리가 3% 밑으로 다 떨어졌더라고요. 5대 시중은행. 그러면 거기에 연동돼서 대출금리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보대출 금리도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좀 하향 추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1, 2월 달에는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럼 한번 나오셔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어비트의 유혜식이라고 합니다. 그 질문은 제가 각 리츠 운용사별로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쉬운 순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리츠 코크랩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제 임대 조건이 뭐 평촌점에 8억, 일산점 7억, 야타점 10억 이렇게 임대료를 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주들이 분석을 요즘 이제 홈플러스도 이슈가 되지만 주주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각 점포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냐, 그리고 영업이익 중에서 임대료 감당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임대료보다 영업이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IR을 하실 때 주주들한테 각 영업장에 특히 리테일은 영업이익을 꼭 공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두 번째 그 JR 글로벌 리츠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유럽의 이제 오피스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요. 그 부분은 임대 시장 아니고 매매 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규모가 큰 빌딩일수록 지금 이제 유동성 부분 때문에 만약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걸 내놓으면 이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몇 년 정도 안에 이 정도가 팔릴까? 이게 이제 저는 좀 JR 글로벌 리츠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같고요. 왜냐하면 유동성 부분에서 대형 빌딩들이 거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 매각을 해서 이제 부족한 현금을 채우셔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자산을 팔 때는 보통 이게 이제 좋은 자산이 잘 팔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계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USGB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캐피탈이 계속 손실이잖아요. 그리고 작년 4분기에도 보면 분기에만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니까 연으로 하면 이게 뭐 8% 이상 지금 이 캐피탈이 그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펀드를 누가 사갈 거냐. 두 번째는 세컨더리 마켓에서 판다고 하면 세컨더리 바이어들은 엄청난 할인율을 요구할 텐데, 그러면 지금 신한 액티브 리츠에서 좀 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어떤 자산을 팔 거냐, 결국 어떤 펀드를 팔 거냐. 그래서 오히려 뭐 프리사나 USCP가 포트폴리오 면에서는 오피스 비중이 적어서 인기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할인을 덜 주고도 팔 수 있다면, 거꾸로 반대로 보면 좋은 자산을 팔아서 부족한 현금을 메우는 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각 그 점포들의 지금 매출액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적게는 1,4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연매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영업이익도 이 중에 한 20% 정도는 영업이익으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임대료가 뭐 많아봐야 100억, 120억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위 점포들의 그 포진되어 있는 점포들은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랜드 리테일이 한 3개 정도 매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 이 5개 점포는 거의 10위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그 BP가 넘는 자산들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 IR 할 때는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질문 포인트를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매매가 용이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ESG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ES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5월, 정확히는 5월 달인데요. 저희가 이제 파이낸스 타워 카본 플랜을 다시 이제 재수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건물에 대한 컨디션이라든지 장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저희가 이제 그 IR 세션을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금융적으로는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라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사회적으로 저감하는 방향으로 금융자원이 투하되도록 유도한다라고 하는 큰 철학이 기본적으로 유럽 내에서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건물주들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스폰서는 말 그대로 스폰서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건물이라고 하는 거를 무슨 주스 짜는 물건처럼 배당만 뽑아가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투하를 통해서 말 그대로 서스테인한 건물로서 진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 투하 없이 적절한 자산의 어떤 그 ESG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긍정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건물 자산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맞는데요. 큰 자산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봤었을 때의 현재의 트렌드, 그러니까 ESG를 담보하면서 어떤 그 고급화된 건물로서 사실 수요가 모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자산이 오히려 더 길게 끌고 나가기는 좀 좋은 면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영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유동성적인 부분에서 사실 아마 저희 주주분들도 그렇겠지만 아마 저희가 조단위 건물을 들고 기가 막히게 단타를 쳐서 막 이렇게 특별 배당을 매년 막 1,000원, 2,000원씩 쏘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사실 이제 애초에 이렇게 큰 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할 적에는 대규모 자원이 투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바이앤홀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주식 시장의 용어로 따져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보통 뭐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오퍼튜니스틱하게 성장하는 그 흐름을 타면서 다이나믹하게 플레이하기보다는 큰 자금으로 저희가 IPO를 한 만큼 안정적으로 자산을 끌고 가길 원한다는 부분이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이제 상장 시점에 저희가 물론 간평보다 싸게 산다고 샀습니다만 사실 거의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오피스 시장의 가격 조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과거를 돌아보면은 예컨대 9.11 있었을 때 오피스 시장이 거의 한 20-30% 이렇게 밀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있었을 때도 역시 또 자산 가격들이 한 20-30% 조정을 받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역시 또 한 30% 이상 오피스 가격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주서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 번의 위기가 다 속성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오피스가 회복되는 경로도 저희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실하게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ESG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이라든지 자산 자체의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 특히 입지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교통상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는 자산들을 분명히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트렌드상으로는 저희가 어긋나지는 않았는데, 다만 타이밍상으로는 사실은 20-30%면 보통 저희가 오피스 레버리지를 뭐 LTV 50, 60 정도를 쓰니까 에퀴티는 거의 다 날아가는 수준이거든요. 40-50% 정도 디스카운트를 맞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국면을 지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좀 장기 보유를 통해서 이 자산을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뭐 유동성 요건이 돌아와서 빨리 매각을 해서 주주분들에게 이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고, 올해도 제가 아마 5월 중에 벨기에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만 걔네들이나 저희나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더 유럽 사람 같이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 자산을 끌고 갈 때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가 생각하는 ESG의 기준, 유럽 스탠다드에 맞는 소위 말하는 EU 텍소노미를 준수하는 자산으로서 너네가 직접 관리한 것 이상의 퀄리티를 우리가 추구한다. 그리고 우리 주주는 3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희 주주들 주류가 보통 50대 이상이시거든요. 자기 은퇴 자금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가볍게 행동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자산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면서 안정적으로 배당 드릴 수 있는 자산으로 가고 싶은데, 다만 지금 현지 시장 상황들이 오늘 저희 자료 중에도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산 가격 하락이 심각하다 보니까는 일부는 대주단에서 환가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주요 임차인들 놓쳐가지고서 실패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입장으로 이 시장을 보고 있지는 않고, 좋은 자산인 만큼 잘 관리해서 롱텀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꾸준하게 배당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 건물을 가지고 가자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임대 기간 한 10년 남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10년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저희로서는 뭐 한 2-3년 내 기간 중에 임대차 기간을 추가로 10년, 20년 더 늘려가지고
20년, 30년 이상 굉장히 롱텀으로 벨기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아까 도시계획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들의 도시계획상으로도 벨기에라는 도시 안에서 저희 건물이 갖고 있는 입지 자체가 말 그대로 행정 중심지입니다. 행정 중심지에 있는 핵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도시에 대한 어떤 이해,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 자산을 좀 안정되게 끌고 가자는 생각이 많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롱텀으로 캐펙스 플랜도 저희가 다 재정의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리치협회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별도의 미디어 데이라든지 콥 데이를 개최를 합니다. 저희 JR 글로벌 리치단에서.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ESG라든지 이런 트렌드를 좀 더 상세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산 매각에 대해서 걱정, 우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USG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세 개 펀드 중에서 가장 자산 가치 하락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약 마이너스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약 12%, 13% 정도 하락됐고 다른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약 22에서 23%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프리 IPO 투자자인 4,850원 기준의 투자자이고 현재 기준으로 이제 IPO 이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산 가치 하락이 말씀드렸듯이 토탈리는 마이너스 약 1에서 마이너스 2% 수준이고 USGB가 근본 지난 분기 하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입니다. 예. 따라서 현재 전반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하락을 봤을 때는 USGB가 정부 임차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코렉션이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의 전망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왜 자산 가치가 덜 떨어졌냐 타 펀드에 비해서 가장 큰 이유는 장기 임대입니다. 장기 임대와 중간중간에 임대차 연장이 있었고 규모가 큰 자산들의 임대차 연장으로 인해서 캐시플로우의 개선 등이 있으면서 자산 가치가 이제 덜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이전에 저희 상품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펀드들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펀드들이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동일하게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컨더리 마켓으로 트레이딩하는 해본 적이 아마도 한국에서는 거의 두 번째, 세 번째일 겁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경험을 저도 역시나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러한 세컨더리 펀드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작년 24년도 1분기에는 할인율이 약 마이너스 1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24년도 1분기에는 마이너스 15%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평균적으로 ODC 인덱스 펀드의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의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들의 할인율들은 그거보다는 조금씩 개선되는 할인율이 있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아서 어떤 펀드를 어떻게 매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질문해 주셨던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유동성이 많고 그리고 매매가 가능한 이제 펀드들을 선정해서 매매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자산을 매각하고 나서 그냥 단순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서
쭉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글로벌 액티브라는 그 명칭을 사용했듯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들의 리밸런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펀드들을 지속적으로 리밸런싱해서 앞서 저희가 사이클과 수익률에 대한 분석을 드렸던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리밸런싱 절차를 할 거고, 이번에 자산 매각이 그 리밸런싱의 시발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 시간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한 분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그 첫 번째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서 -5에서 7% 수준에 대한 약간의 의아점인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 대출을 하러 가도 대출형 펀드가 지금 목표 수익률이 대부분 8에서 10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코어 펀드라는 거는 과거 한 20년 동안 늘 4%를 보여줬어요. 4, 5%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코어 펀드라는 건 4, 5% 이상 못 내요, 수익률을. 그렇다고 하면 대출을 해줘도 7, 8%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들이 왜 4, 5%밖에 수익이 안 나는 코어 펀드를 사는데, 세컨더리 펀드의 타겟 수익률은 대부분 15%, 12에서 15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5%에서 7% 할인해가지고 세컨더리 펀드의 매니저가 자기 수익률을 어떻게 맞출까? 그 부분 한 가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 한 3년 동안 벨기에 시장에서 5천억 이상 거래된 빌딩이 그 숫자가 몇 개나 될까? 요건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대출 그 담보 대출했을 때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벨기에 그 파이낸스 타워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률을 지금 매입가 그대로 산다고 하면 수익률은 뭐 4%도 안 나오는 수준일 거니까, 그러면 대출보다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자산 방어를 하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 한 3조 원 이상의 펀드 오브 펀드 매니저를 했습니다. 대출 펀드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8에서 10%를 말씀하시는 펀드들은 대부분 레버리지 펀드고요. 선순위 시니어론 대출하는 펀드는 여전히 한 5에서 6%의 대출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의 대출 금리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슈퍼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더 낮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옆에 이제 뭐 상무님 계시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지금 조달하셨던 금리보다는 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금리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마케팅하는 대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 시니어론보다는 조금 더 하이힐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한다거나 트렌치를 서버디널리 넷을 한다거나 그런 류의 이제 상품이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4% 5% 미국에 투자할 거면 한국에 있는 오피스 담보대출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품군이 살짝 다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세컨더리 펀드는 말씀하셨듯이 저도 세컨더리 펀드를 3개, 4개 정도 매니저를 했습니다. 이제 파트너스 그룹이나 뭐 스텝스톤 그리고 뭐 에버딘 세컨더리 이런 것들 다 매니저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12%에서 12% 이상의 타겟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오픈엔드 펀드가 아니라 클로즈엔드 펀드를 매니저를 하고 있고, 그런 그 상품의 전략도 상당히 다릅니다. 테일엔드라고 해서 투자 기간이 끝나고 펀드의 하베스팅을 위해서 이제 하는 펀드들도 있고요. 투자 기간이 끝났는데 편입 자산이 마음에 안 들어 세컨더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세컨더리 트레이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코어 오픈엔드 펀드에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바이어들은 이미 이그지스팅 인베스터,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기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강화하거나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세컨더리 바이어보다는 이미 투자하고 있는 LP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 말씀하셨던 뭐 10%나 15%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현재 거래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우려하거나 걱정하시는 뭐 10% 정도의 수익률로 할인율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차입금을 상환하는 전략 자체가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 거래 예정을 하고 있고 협의가 끝나고 매매되고 이제 자금을 수령하면 그때 다시 한번 IR 진행해서 진행할 계획이겠습니다. 뭐 앞서 JR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운용사의 입장과 이런 거보다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을 해가지고 전략을 짜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뭐 기존에 미흡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소통을 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전략은 일반적인 자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보다는 소위 얘기해서 멀티 매니저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선 굉장히 생소하고 이런 생소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노출시켜 가지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현재로서의 이 괴리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보를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저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일반 저희 주주보다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기술적인 답변 내지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우선 최근 5년 동안에 이제 크게 거래된 건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없다고 말씀드려야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희가 2019년도에 사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이후 5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9.11 이후로 거의 한 지난 사반세기 동안에 오피스에 이렇게 극단적인 하락이 있었던 국면이 3번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저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겨울에 추운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근데 저희의 타임 프레임은 5년, 1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이상을 바라보는 영속형 리츠입니다. 그리고 큰 자산이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은 금융 비용을 거래 비용을 지출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거래 사례를 따져본다고 하면 사실은 KB스타 리츠가 얼추 해당을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저희가 적절한 비교 대상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스킵을 하고 싶고,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봐야지만이 리퀴디티에 대한 리스크가 감안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주신 질문을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일드 역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저희 조달 금리가 4% 중반대 금리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저희 브리셀 오피스 중에서 프라임 오피스가 5% 초반대 5.0에서 5.2 사이쯤으로 일드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왜 금리가 낮아졌다가 왜 금리가 올라왔냐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질문은 사실 우리가 왜 대체 투자를 하는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가 장기 국채나 10년물, 20년물짜리 뭐 소버린을 투자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이런 대체 투자 자산을 이용한 것은 다른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리스크를 짊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이 주어지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자산을 매입한 이후에 지난 5년을 돌아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산이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1년간의 NOI가 대략 한 70밀리언 유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자산이 만들어내는 캐시플로우의 규모 자체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프라임 오피스로 일들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6% 정도 적용한다고 하면 사실 브레이크 이븐 정도는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왜 리파이낸스가 어렵냐, 너 말대로 했었을 때 왜 어렵겠습니까? 그거는 시장에 리퀴디티가 없을 때는 담보 간평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사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빠져버린 상태에서는 환가할 때는 그만큼 디스카운트 더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산이 7%대 1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서 이번에 리파이낸스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제 역전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든지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시차가 지금 좀 시장에 있다. 그리고 시차에 대한 부분 리퀴디티가 사실 그 원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번 주에 미피임이 있는 주간이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들어온 얘기들을 보게 되면 리퀴디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랜더들이 쏘고 싶어도 쏠 만한 자산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제 리파이낸스한 자산들이나 내년 리파이낸스한 자산들은 좀 더 좋을 겁니다. 저희보다. 근데 이 말인즉슨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희일비할 수는 없거든요. 매니저 입장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일단 작년에 저희가 달성했던 4% 중반 정도 금리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음 사이클까지 견딜 수 있는 체력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문제는 넥스트 스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산의 ESG 레이팅을 좀 더 끌어올려 가지고서 임차인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러한 토대 하에서 자산의 안정성을 높여놓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스텝, 즉 뭐 예를 들어서 리파이낸스를 한 번 더 장기로 한다든지 혹은 정말 운이 좋아서 매도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 회장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막 노리고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 베스트를 일단 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시차 부분을 사실 이제 대치 투자하시는 이런 이제 전문 투자자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아마 기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대다수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주가 평가손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배당 감액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뭐 운용사를 힐난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을 거시 상황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일단 저희로서 운용사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조인 것이고 이것을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항공모함을 끌고 가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짧게 이렇게 저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저희 길을 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좀 더 IR 올해는 좀 더 자주 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라든지 이런 이해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여튼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많은 정보 얻으셔서 하셨으면 하고요. 저희 협회는 우리 상장 리치 발전을 위해서 상장 리치가 원하면 매월 이 IR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IR 하게 되면 다 공지하고요.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